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처럼 본인은 순교자인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봐주는 거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갱의 작업실인데요. 본인의 작업실을 대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쾌락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박물관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기 어렵다라는 박물관이고요.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고갱의 작품이 단 한 점도 없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6편입니다. 오늘은 고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던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고갱은 고흐의 친구이자 라이벌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고흐에 이어서 고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갱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선 그의 성장 환경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페루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기자였는데 정부에 반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계속 지낼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계신 페루로 이동을 하게 되죠. 페루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연환경이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할머니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나름 풍요롭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권력을 잃자 한 3년 뒤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긴 했지만 증권업에서 가장 오래 일을 했습니다. 증권업에서 일을 하던 고갱은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부를 축적을 했죠.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부인 메테를 얻어서 결혼도 하였고요.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멋있는 인상파 작가의 작품도 많이 소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면은 뭔가 무료해지고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고 싶잖아요. 고갱에겐 그것이 그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갱은 그림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실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고갱은 25살의 나이로 평일에는 증권맨으로서 일을 하고 주말에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갱이 자신의 아내를 그린 모습인데요. 제목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메테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메테는 되게 부르주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메테가 원했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잘 살펴보면 고갱만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인상파 화가 피사로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인상파 화가 피사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자면 이 피사로라는 사람은 인상파 중에서도 인상파라고 불리는 화가입니다. 왜냐하면 인상파 전시가 총 8회가 열렸는데 한 번이라도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상파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피사로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8번의 전시 중 8번을 다 참가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인상파 중에 인상파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은 성인 군자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고갱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었죠. 이거는 피사로의 몽마르트 대로의 겨울 아침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인상파의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파는 다른 말로 외광파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뜻은 밖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밖에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서 외광파라고 불렸고, 또 그 밖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해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붓터치가 짧게 한다라는 특징이 여기 작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고갱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고갱의 작품은 많이 달라집니다. 외광파 스타일의 작품 특징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 전보다 훨씬 붓터지가 짧아졌습니다. 이거는 오스니의 마을 입구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중
고갱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증권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림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1882년에 프랑스 증권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고갱은 티사로의 격려 덕분에 전업화가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화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죠. 그렇다 보니 이때부터 매태가 전적으로 일을 하고 아이 5명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독방 육아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진 속 매태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내 매태의 친정이 덴마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로 가게 되는데요. 장모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갱 혼자 옥탑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잘 보시면은 지붕 있는데 여기가 세모 모양이 다락방이라서 그런 거고요. 표정을 보면 굉장히 약간 멍해 보이고 어떤 초롱초롱한 그런 눈빛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자존감도 많이 내려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갱의 그림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손인데요. 손에 자세히 보시면 실처럼 가는 붓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붓으로 고갱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해요. 굵게 그릴 때는 자신감 있을 때, 얇게 그릴 때는 자신감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화가의 얼굴을 그리면서 붓을 그릴 때는 굉장히 두껍게 그리고요. 내가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작가에게는 굉장히 얇은 붓을 들게 하죠. 그것이 이제 고갱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갱은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떠나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어렸을 적 페루에서의 삶은 사실 고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페루에서의 그 원시적인 모습이 담긴 그것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강렬한 태양이 비치는 원시 속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페루까지는 가지 못하고 파리에서 가장 먼 프랑스 지역인 브르타뉴 공국으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 서북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자신만의 색깔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라고 하면 그때는 짧은 붓터치로 아까는 그 작품을 표현을 했다라면은 이제 짧은 붓터치에서 넘어서서 면으로 색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보이고 있고 또 현실과 상상을 섞는다라는 본인만의 특징을 넣었습니다. 왼쪽에 이 여인들은 브르타뉴 지역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현실이고요. 오른쪽에 이 날개가 달린 천사와 싸우는 모습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천사의 씨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상상이 되겠죠. 이 나무를 경계로 해서 현실과 상상을 분리해서 이렇게 자신만의 색깔을 찾았습니다. 또 풀밭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작품이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왜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건 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으며 저 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저기다가 소를 그렸어. 이거는 별로다 작품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보시면 고갱의 작품 스타일을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갱은 색깔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화가의 마음속에 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색을 칠했어요. 파도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고갱은 원시적인 삶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문명이 만든 옷이라는 걸 입지 않고 나체 형태 그대로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원근법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았으니 이제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 줄 거야. 내 작품 정말 인정받을 거야 하면서 신나서 프랑스로 갔겠죠, 다시. 그래서 인상파 8회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총 17점의 작품을 여기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때 고갱보다 조금 더 뛰어난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쉬라인데요. 쉬라는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작품을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점묘법이 이때 처음 선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 나타났단 말이야 하면서 모두 다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아무도 고갱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화가 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보고 이건 저주받은 점이야 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작품을 또 보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황색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고갱의 매우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사람들은 왜 고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란색으로 표현했지 하면서 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는. 또 얼굴을 잘 보면요. 이 얼굴이 고갱의 얼굴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저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화가 났겠죠. 근데 왜 이렇게 넣었느냐? 고갱은 자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처럼 본인은 순교자인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봐주는 거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또 다른 작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사실 고갱은 회화 작품 말고도 조각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로스테스한 얼굴 형태의 자화상입니다. 이 조각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 하는 야만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역시 본인을 표현을 한 건데요. 나중에 이 작품 친구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작품을 넣은 또 자화상을 있습니다.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인데요. 여기서도 고갱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가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 작품에서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화상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서 좌우가 바뀐 것이고요. 반면에 조각상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상상해서 그렸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거죠. 고갱은 현실과 상상을 섞는다 라고 했었죠. 여기서 눈빛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결렬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집니다. 네, 고갱 이야기에서 빼질 수 없는 게 바로 고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 강의를 고갱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시에서 고갱은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어떤 편지 내용이었냐 하면은 당신의 작품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작품을 사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르레 우리 형이 있는데 형과 같이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누군지 대충 추측이 가시죠? 네, 바로 고우의 동생 테오였습니다. 테오가 고갱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를 받은 고갱은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를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르레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우가 먼저 고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서 서로에게 보내자라고 하죠. 그때 보낸 자화상인데요. 왼쪽에 고우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절제되어 있고 본인의 수도승 같이 표현을 했다라면은 오른쪽에 이 고갱의 경우 눈빛을 보세요. 지금 어떤 눈빛인가요? 뭔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고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우는 고갱을 이렇게 지인들에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갱은 야수의 본능을 가진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야 라면서 고갱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고갱의 작품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고우는 너무나 나약해 빠져가지고 쉽게 감동해 라고 하면서 그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심지어 이런 작품을 그려서 고우를 화나게 하면서 둘은 깨지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우가 좋아했던 저 해바라기를 시들시들하게 표현을 하고 고우 손에 저 붓이 굉장히 실처럼 가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고우 얼굴은 술 취한 사람같이 약간 멍해 보이고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너는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술 취한 채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같아와 같이 놀리는 거죠. 고우를. 그래서 이 고우는 굉장히 화가 났고 둘은 이제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 고갱은 미지의 섬 타히티로 가게 되는데요.
본인이 책에서 봤던 타이티의 모습은 굉장히 원시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본인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식민지화가 되면서 이미 문명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는 타이티의 수도 페테이트인데 여기서 2년간 한 80여 점의 작품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고갱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두 여인이 작품 속에 나옵니다. 왼쪽의 여인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저 의상은 여기에 전통 의상이고요. 오른쪽에 입고 있는 이 의상은 유럽의 선교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근데 오른쪽 여성 표정이 어떤가요? 뭔가 띠껍고 답답하고 짜증난 표정이죠. 지금 고갱의 마음이 딱 이랬던 겁니다. 나는 이 왼쪽을 생각하고 여기 타이티에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오른쪽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은 타이티에서 좀 덜 문명화가 된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여기서 새롭게 또 결혼도 합니다. 근데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13살짜리 어린 소녀와 결혼을 합니다. 이걸로도 사실 고갱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린 신부를 맞았기 때문이죠. 이건 어린 신부를 그린 건데요. 어린 신부가 뭔가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 같죠. 그 이유는 여기 까만 옷을 입고 있는 형체 때문입니다. 이것은 망자의 혼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미신이 있었다라고 해요. 타이티에는 다양한 미신들이 있었는데 죽을 때가 되면은 이런 망자의 혼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녀의 표정이 굉장히 놀랍고 두렵고 또 자세 역시도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 작품은 망고의 연인인데요. 망고나무 아래서 여인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티의 여성인데요. 타이티의 여성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휘감고 있는 뱀이 있고요. 또 선악과를 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브보다 여기 있는 여인이 더 아름답고 순수하다라는 것을 이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려서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언제 결혼하니? 라는 작품인데요. 좀 있으면 설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너 언제 취직할 거야?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근데 그림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너 언제 결혼하니? 앞쪽에 여인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있습니다. 하얀 꽃을 꽂고 있는데 타이티에서는 이 의미가 나 결혼할 때 됐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뒤에 있는 여성은 이 여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손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결혼 언제 할 거야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가 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는 돈을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이티에서 많은 작품을 그리면서 정말 나만의 작품 세계를 이제 완성했어. 나 파리로 다시 가가지고 인정을 받아야겠어.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랄까. 이 원시적인 모습을 담은 이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작품은 팔리지 않았고요. 사람들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좌절했겠죠. 또 그때 타이티에서 자신의 예인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안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성이 길을 가다가 항구 쪽에 갔는데 선원이 막 안나를 놀리더랍니다. 그래서 고갱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고갱은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 됐죠. 근데 그 와중에 안나는 병원에 있는 고갱을 두고 고갱의 지갑을 털고 고갱의 작업실에 있는 모든 작품을 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고갱은 모든 작품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매독도 걸립니다. 굉장히 불행했어요. 이 당시에.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좌절한 고갱은 나는 다신 타이티에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티로 다시 떠납니다.
그때 지었던 고갱의 작업실인데요. 본인의 작업실을 대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쾌락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곳이 고갱의 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기 어렵다라는 박물관이고요.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고갱의 작품이 단 한 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는 족족 프랑스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의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오비리라는 작품입니다. 비너스 상처럼 아름답지도 않아요. 이 조각은.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오른편에 뭔가를 쥐고 있죠. 이거는 늑대입니다. 야만인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인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파리에서 나는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좌절한 자신의 처절한 모습들을 이 조각에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고 있는 늑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무덤 옆에 이 오비리 조각상을 꼭 놔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큰 마지막 불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고갱의 딸의 죽음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갱이 자신의 자식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딸은 고갱에게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고갱은 딸의 사진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면은 딸의 죽음을 듣고 나서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갱은 나는 이제 죽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대로 죽기에는 뭔가 아쉽잖아요. 마지막 역작을 하나 남기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인데요. 이 작품 안에는 고갱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른쪽에 여기 보면 검은 개가 있습니다. 고갱의 작품에는 종종 검은 개가 나오는데요. 검은 개는 본인을 나타낸다라고 해요. 개의 옆에 이쪽 부분에는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고갱이 태어난 탄생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가운데에 남자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죄를 지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옆에 사과를 먹고 있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뭔가 쾌락, 즐거움, 여인들과 여러 쾌락과 즐거움을 느꼈잖아요. 또 왼쪽에는 늙은 노인이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타히티의 신인데요.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재생과 부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 옆에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서 있죠. 이게 누굴까요? 고갱이 사랑했던 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 작품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리자마자 고갱은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 작품을 파리로 보내고 나서 본인은 바로 농약을 먹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들이마셨나 봐요. 그래서 죽지 못합니다. 이걸 다 토해내고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이제 살긴 살았는데 몸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히티에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중 이 작품이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비싼 가격에 팔렸고, 저 먼 곳에 원시적인 삶을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고갱은 유명해지는데요. 자기가 평생 원했던 거잖아요.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내 작품을 비싼 가격에 사주고 이걸 원했는데 당장이라도 파리에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실제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 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파는 화상이 오지마 라고 합니다. 왜 오지마 라고 했을까요? 네가 거기 있어야지만 미지의 세계 신비로운 이미지가 입혀지고 이 작품이 잘 팔릴 거야. 네가 여기 온다라면은 그건 다 깨지고 말고 네 작품이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갱은 가지 못해요. 결국 생을 쓸쓸하게 타히티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 있는 자화상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죠. 고갱은 작업실에서 쓸쓸히 혼자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요. 나중에 원주민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묻혀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고갱이 자신의 무덤에 오비리를 세워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뜻에 따라서 오비리를 여기에 세워서 유일하게 고갱의 무덤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건 이 오비리 동상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갱이라는 사람은 예술가로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후세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술가가 피카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역할들을 잘 몰라서 자녀들을 방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인정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고을을 그린 그림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고, 고을을 평가하는 것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내가 잘 보이려면 남을 깎아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잘했을 때 남들도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축하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